이거 화면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비전 랭귀지 내비게이션 태스크에 관해서 연구실 내에 간단하게 소개하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이넴 3D라는 논문이 어떤 방식을 사용하였는지도 간단하게 보고 그 과정에서 이 논문의 저자인 지한왕이라는 연구자가 이 태스크를 가지고 2024, 2025 CVPR에 같은 태스크를 푸는 논문을 투고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의 흐름도 함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논문은 이제 뉴립스 2025에서 오랄로 선정된 페이퍼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제 태스크와 연구 흐름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비전 랭귀지 내비게이션이라는 분야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는 로봇으로 대표될 수 있는 인바디드 AI 에이전트가 자연어 명령을 따르면서 이동하거나 아니면 이동하는 과정에서 탐색한 주변 환경을 바탕으로 간단한 질의응답을 하는 형태의 문제를 푸는 것이 이 태스크의 목표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제 환경 인식을 위한 컴퓨터 비전 기술, 그리고 자연어 명령을 이해하기 위한 자연어 처리 분야, 그리고 실제로 움직이는 것까지 구현하는 경우에는 로보틱스까지 함께 묶여 있는 종합 연구 분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들어서 더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분야입니다. VLN 태스크가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고자 이제 벤치마크를 먼저 보여드리자면 이는 연속적인 환경에서의 방에서 방으로 움직이는 룸투룸 능력을 측정하는 벤치마크인 R2RCE입니다. 먼저 이 벤치마크는 메터포트 3D라는 기존에 있던 데이터셋이 가지고 있는 스캔된 실내 실제 환경을 바탕으로 구축되어 있고요. 이제 오른쪽 아래에 보이시는 인스트럭션을 바탕으로 이제 GT 트래젝토리 혹은 이제 시작과 끝 위치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이자 벤치마크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는 여기 움직이는 영상처럼 실내 환경을 촬영한 실시간 영상들을 바탕으로 자연어가 지정하는 위치로 이동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시면 뭐 아주 엔드 투 엔드만 설명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방을 나가서 어디로 가서 최종적으로는 테이블 끝에 서라 이런 식으로 인스트럭트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이nem 3D의 저자인 지한왕은 이제 연속된 CVPR 학회에 두 개의 논문을 제출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개의 논문에 있는 방식을 그대로 채용해서 이번 논문에서도 사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논문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지금 첫 번째 논문은 이제 HNR 모델로 부를 수 있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에이전트가 다음 시간에 어디로 이동해야 지시문을 만족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VLN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적혀 있는 걸 보시면은 이 모델은 look ahead만 가능하다. 이게 이제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판단하는 것만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논문이 채택한 방식은 에이전트 기준으로 주변 환경을 픽셀 단위로 이해하는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내비게이션의 필수적인 의미 정보들만 렌더링해서 사용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이해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에이전트 주변의 피처 값들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에이전트의 위치를 기준으로 이제 360도로 레이를 쏩니다. 그러면은 그 레이로 우리가 RGB를 렌더링 하는 게 아니고 이 피처 값들을 볼륨, 볼륨 렌더링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3D 위치상에 그 피처 값들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먼저 2D 이미지, 먼저 인풋으로 들어온 2D 이미지를 패치로 자른 다음에 그 각 패치를 뎁스맵과 카메라 파라미터를 통해서 3D로 언프로젝션 시켜서 3D 상에 그, 그 피처들을 위치시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그 패치를 잘라서 3D에 위치시키게 되면은 에이전트가 움직였을 때 그 움직인 위치에서 다시 레이를 쏘았을 때는
그 레이 위를 지나는 피처 값이 매우 드물거나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 주변 정보를 파악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 피처 값들을 레이로 합칠 때 그 레이를 정확하게 지나지 않아도 근방에 위치한 피처점들을 다 가져와서 그 여러 피처점들을 MLP에 통과시켜서 값을 뭉친 다음에 그 뭉쳐진 최종 값들을 볼륨 렌더링을 진행하여 이제 해당 레이의 최종 피처 값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에이전트 주변에 이제 360도로 12개의 레이를 쏘게 되는데 그 어느 레이에 어떤 물체가 있는지를 이 에이전트가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언어 피처와 가장 많이 유사한가를 바탕으로 이제 내비게이션을 진행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저자는 이제 다음 연구로 이전의 연구의 몇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전에 설명했던 HNR 모델이 에이전트 근처만 보고 판단해서 이제 문제 푸는 게 제한적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맵 전체를 보는 버드 아이 뷰로 피처 맵을 뽑아서 맵 전체를 보고 판단할 수 있게 개선하였고, 또 기존에는 피처 합체를 할 때 MLP를 통과해서 그 주변, 레이 주변에 있는 피처들을 그냥 합체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기존에는 이미지 인베딩만을 따라가는 것에 그쳤는데, 이 새로운 논문에서는 텍스트 피처까지 같이 얼라인을 시켜서 그 여러 개의 피처 값들을 합한 그 결과물이 그 텍스트와도 얼라인 되어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본 피처 값이 그 텍스트를 더 따라가도록 만들었으니 자연어 명령을 더 잘 따르도록 하는 모델을 고안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 논문의 방법을 설명하면서 어떤 식으로 그 텍스트나 이미지 클립 피처와 온라인 시켰는지는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최종적으로 이 논문으로 넘어오면서 기존에는 그 룩어헤드 문제만 풀 수 있었다면은 이제는 제로샷으로 물체 찾기 내비게이션 그리고 공간에 대한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도 있게 진화하였습니다. 여기까지의 연구들을 보면은 몇 가지 한계점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는 지금까지의 방법의 정보 저장 방식은 비효율적인 면이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이 저장 방식을 비효율적으로 구성하면은 모델 뒷부분에 비전 랭귀지 모델을 붙일 수 없다라는 게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한 번 만들어진 피처 클라우드는 업데이트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동적인 상황을 살피는 에이전트가 그 주변 사물의 이동 등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리드닝 능력 등이 좀 부족해서 복잡한 지시문을 따르게 하기에는 한계점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제 자신의 기존 연구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식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저장 방식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패치 인스턴트 존으로 나누어서 그 패치들을 관리했습니다. 각각의 패치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걸 의미하는지는 이후에 설명을 이어서 하고 이어가 보자면 그 다음에 이제 피처 클 계속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고안을 그 물체가 움직이거나 하는 등의 그런 다이나믹 컨디션에도 잘 행동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리즈닝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VLM을 도입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VLM이 알고 있는 추론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더 어려운 태스크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기존에 봤고요. 그러면은 이 논문은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중간중간에 말 끊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게,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그 앞선 논문들에서 저장 공간을 많이 사용하면 그 추후에 VLM을 활용할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것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마 뒤에 이 모델이 어떤 식으로 토큰들을 집어넣는지를 보면 더 극명하게 보일 텐데, 일단 설명을 해보자면은, 여기 아래에 있는 게 두 번째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 아래에 이제 버드 아이 뷰로 피처 값들을 보는 과정이 있는데, 얘네들을 뭉치지 않고 그냥 다 개별적으로 집어넣어서 전반적인 3D 환경을 이해시키기에는 그 너무 많은 토큰이 좀 불필요하게 많이 쓰인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아, 이 하늘색으로 나타난 토큰을 전체를 다 VLM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그쵸? 비효율적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쵸? 이 아, 실제로 얘네가 VLM에 넣진 않았기 때문에 뭐 만약에 여기에 VLM을 붙인다면 이 밑에 하늘색으로 돼 있는 부분을 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비효율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에서는 얘를 다른 방식으로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보시면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화면 다이내믹 3D라는 논문은 크게 인풋으로는 왼쪽 위에 있는 보라색으로 표시된 뎁스 이미지와 RGB 이미지다라고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에이전트가 시간이 갈수록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새로운 시간 t가 나오면은 또 새로운 RGBD 이미지가 주어지는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RGBD 이미지들을 오른쪽에 보이시는 빨강, 파랑, 초록의 세 가지 토큰으로 만들어서 얘네들을 비전 랭귀지 모델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할 부분에서는 이 보라색 이미지가 어떻게 이 빨강, 파랑, 초록의 세 가지 토큰들로 만들어지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은 먼저 패치 토큰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전에 여기서 보면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제일 위에 있는 게 패치 토큰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어, 패치 토큰의 경우에는 기존에 설명했던 논문의 방식을 거의 그대로 채용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논문의 방식을 가지고 오면서 거기에 이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추가하였다라는 점에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설명해 보자면은 먼저 새로운 T초에 RGBD 정보가 들어온 상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그때 그 새로 들어온 이미지를 24 x 24 패치로 자른 다음에 그 각 패치들을 플립 코더로 피처로 바꿔요. 그 다음에 그 각각의 패치들을 3D로 언프로젝션 시킵니다. 그 과정은 이제 뎁스 이미지와 카메라 파라미터를 통해서 진행하겠죠. 그 과정에서 패치의 3D 위치만 우리가 얻게 되는, 얻는 게 아니라 그 패치가 3D 상에서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S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3D 패치가 어떤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있는지를 세타로 두어서 이렇게 그 MT-1에다에 이제 합칩니다. 그 합칠 때 G는 피처 값을 의미하고요. P는 3D 위치. 그 다음에 세타하고 S는 아까 설명한 대로 이제 패치 크기와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MT를 얻었는데 이 MT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문제냐면은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이전에는 물체가 어느 영역에 존재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다시 관측을 했더니 그 물체가 없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그 이전에 물체를 관측했을 때 피처를 3D 상에 우리가 위치시키기 언프로젝션을 이미 시켰는데 다시 살폈을 때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새로 관측했을 때 이 물체가 위치하던 곳의 뎁스 값은 그 피처가 위치한 위치보다 더 깊게 뎁스 값이 말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착안해서 이 모델은 이제 업데이트를 시키는데 그거를 일단 프로스텀 컬링 방식이라고 명명을 했고요. 이 방식은 이제 새로 관측된 위치의 뎁스 값보다 마지널하게 더 앞에 있는 피처점들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다이나믹 환경에서도 더 잘 작용하는 3D 피처 맵을 계속 업데이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얻은 피처 클라우드를 통해서 주변 환경을 이해하도록 합니다. 이때 방식은 기존의 논문의 모델의 방식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오는데 설명을 하자면은 에이전트를 기준으로 이제 좌우뿐만 아니고 위아래 12개의 점, 그래서 좌우가 아니고 360도죠. 360도로 48개의 레이, 그리고 위아래로 12개의 레이로 이제 빼곡하게 이제 그 레이를 볼륨 렌더링하는 과정에서 그 KNN으로 주변에 있는 피처 값들을 다 가지고 와서 쓴다고 제가 아까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 방식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밑에 사진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 개의 토큰들을 에이전트에 360도에서 얻게 된다. 그래서 얘를 VLM에게 통째로 전달해서 주변을 인식하도록 한다라는 게 이제 패치 토큰의 역할입니다. 저 질문 있는데, 두 번, 네, 그 네. 이전 슬라이드에서 그 이거 이전이요. 그 뎁스, 그러니까 물체가 지금 있다가 없어져서 뎁스가 깊어지는데, 만약에 없다가 있어지는 거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없다가 있는 거는 처리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없다가 있으면은, 그, 새로 본 이미지에 그 새로 생긴 물체가 존재할 거잖아요. 근데 네. 그 새로 본 이미지는 우리가 어차피 24x 24로 잘라서 또 다시 3D로 언프로젝션을 시킬 거니까, 그러면은 그 새로 생긴 물체의 피처가 그제서야 이제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컬링을 할 문제는 아니다. 근데 그 뎁스가 그러니까 물체가 새로 생겼다고 해서 그 뒷부분에 있는 배경이 사라져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기 네네. 때문에 컬링을 할 필요는 없는 태스크다. 그냥 동적으로 계속 저희가 T-1까지 완성됐고, 이제 새로운 tRGB 이미지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이니까, 그건 아마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셨나요? 음, 네. 그러니까 배경으로 보면 그게 괜찮은데, 음,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설명하자면, 이 사진에서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 상황에 대한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네네. 그 왼쪽에 있는 이미지가 그 에이전트에게 인풋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여기 소파인가요? 이 물체의 패치들을 다시 잘라서 이때 그 3D로 언프로젝션 시켜서 그 M을 얻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물체가 없다 생기는 거는 그거 업데이트 될 거다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게 360도 이미지가 다 들어오는 상황인 건가요? 그러면 카메라가 사방으로 저렇게 찍혀져 있는. 아, 이거 이 육각형으로 찍혀 있는 사진은
실제로 들어오는 인풋은 아니고요. 이 저자가 그냥 그린 그림인데, 그냥 레이를 쏴서 이미지를 얻는 게 아니고, 그 방향의 레이에 있는 피처 값들을 이 에이전트가 이제 오른쪽과 같이 얻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를 얻는 건 아닌 걸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이미지는 그냥 보고 있는 디렉션 하나만 얻는 거고요. 에이전트가 그냥 그 에이전트가 왼쪽과 같이 여러 군데를 살피면서 피처 클라우드를 형성을 해놔. 그럼 그 형성된 피처 클라우드에서 주변을 인식하기 위해서 레이를 쏘고 그거를 합친다라는 개념입니다. 아, 그러면 그 맨 첫 번째 그 피규어, 그러니까 전체 피규어에서는 인풋이 이미지 하나랑 뎁스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게 저 포인트 클라우드 저기로 합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거네요. 그러면 결국에. 그쵸, 그쵸. 왜냐면은, 그러면 결국에는 네, 전부 다 모았을 때 그죠, 그죠, 그죠.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아, 다 그 돌고 돌면서가 아니고. 실험도 있는데, 그 돌면서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돌면서고, 그러니까 제가 말한 실험은 얘네가 환경을 다 한번 스캔한 다음에 이 태스크를 푸는 그런 실험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다 보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뭐 1초, 2초, 3초, 4초, 점점점, t초까지의 본 걸로 이 가운데에 보이는 피처 클라우드를 형성을 한 다음에 거기서 판단을 한다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360도가 안 될 것 아, 그게 같은데. 비어있는 부분에 대한 처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본 부분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 그러면 일단 어쨌든 그 로봇에는 카메라 한 대가 달려 있고 그쵸, 그쵸. 360도를 무조건 본다는 것은 일단 아닌 거고, 그쵸, 그쵸. 근데 처리 자체는 360도로 일단 하는 거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그쵸. 처리 자체는 그냥 주변 환경을 인식하기 위해서 360도를 이렇게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맞는 것 같아요. 아, 네네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그 에이전트의 주변을 파악하는 패치 토큰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기존 논문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던 방식인데 3D 인스턴스 토큰을 만듭니다. 어, 인스턴스라는 거는 이제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특정 물체라는 거고 그 물체라는 정보를 에이전트가 좀 더 직관적으로 알게 만드는 장치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의 핵심은 여러 각도에서 본 같은 물체의 피처 값들을 묶어서 그 값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인스턴스 피처를 만들어서 그거를 VLM에게 전달하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패스트셈으로 그 새로운 이미지의 마스크를 생성합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왼쪽 아래에 이제 새로운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마스크를 씌운 걸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이 마스킹된 그 마스킹 맵에 N개의 물체가 새로 나왔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 모델은 N개의 새 마스크 중에 어떤 거는 기존에 본 인스턴스와 같은 거를 지목하는 마스크고 또 어떤 거는 이번 시간에서 처음 관측된 인스턴스인지를 판별을 합니다. 그 판별은 이제 멀징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하는데 먼저 그 판별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요. N개의 새로 관측된 인스턴스를 대표할 수 있는 피처 O를 먼저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은 그 각 마스크에 위치한 그 패치들의 피처 값들을 인스턴스 인코더라는 걸로 포지셔널 인베딩과 함께 묶어서 얻어냅니다. 이 과정은 어떻게 학습되는지는 뒤에 설명할 텐데 일단 얘네가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방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스턴스 인코더는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듈이고
그러면은 이제 새로 관측된 N개의 마스크의 각각의 인스턴스 피처를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인스턴스 피처와 기존에 우리가 T-1초까지 본 정보들을 바탕으로 만들어 놓은 인스턴스 피처들을 놓고 그 새로운 애들이 기존 애들과 같은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걸 판단하고 나면은 새로운 이미지의 피처 값들이 그 새로운 이미지에 이제 새로운 이미지에서 기존에 봤던 물체를 지목하는 마스크 부분의 피처 값들은 그 기존의 인스턴스에 편입이 돼요. 그냥 애그리게이트가 되는데 만약에 얘가 완전 새로운 물체를 본 거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인스턴스로 인정받아서 새로운 인스턴스가 되는 거죠. 그럼 이 과정을 거치면은 그 각 인스턴스에 포함되는 피처 값들이 새로 업데이트 될 거예요. 새로 본 피처 값들이 각각으로 편입이 될 테니까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 업데이트된 인스턴스 내 피처 값들을 다시 한번 인스턴스 인코더를 통해서 각 인스턴스를 대표하는 피처 값으로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VLM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이게 말로 표현을 해서 조금 까다로울 텐데,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왼쪽에 보라색으로 시작한 이미지가 아래쪽으로 마스크가 된 다음에 그 각 마스크의 피처 값들을 인스턴스 인코더를 통해서 한번 뽑죠. 그 다음에 그 뽑힌 애들을 기존에 이제 뽑았던 기존에 존재하던 인스턴스 마스크들에 편입될지 안 편입될지를 판단을 하고 그 편입을 시키거나 아니면 새로 만든 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3D 인스턴스 토큰으로 최종적으로 만들어내서 얘를 VLM에게 전달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일단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은 그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아까 제가 프로스텀 컬링 과정을 통해서 피처들을 지우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 피처 지우기를 통해서 만약에 특정 인스턴스의 모든 점들이 지워졌다 하면은 그 물체가 사라졌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그런 인스턴스들은 삭제하는 과정도 함께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 토큰은 전체 3D 맵을 물리적인 큐빅 존으로 먼저 나눕니다. 그 물리적인 존으로 나눈 다음에 각 존에 위치한 인스턴트 피처들을 모아서 애그리게이트 해서 하나의 3D 존 토큰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것들을 그 토큰이 담고 있냐라고 하면은 뭐 침대라는 인스턴스 그리고 뭐 책상 이런 인스턴스들이 특정 존에 같이 있다라는 정보들을 VLM에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는 이제 침실, 거실 등 공간의 전반을 표현하는 토큰이 되어 전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을 활용해서 이제 그러니까 에이전트 근방에 있는 정보, 그 다음에 그 물체들 각각, 이 맵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들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그 물리적인 위치 존에 대한 정보가 VLM에게 전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어떤 토큰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는지를 제가 설명을 한 건데, 이 과정에서 제가 아직 설명 안 한 그 인코더와 디스크리미네이터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어떻게 학습되는지를 마지막으로 이제 VLM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그 물리적인 방은 어떻게 나누나요? 얘네는 3D 이렇게 맵이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깍둑썰기로 나눈다라고 저는 봤던 것 같아요. 그 특별한 의미를 두고 나누는 것 같진 않았거든요. 그러면 뭐 방가 사람이 생각하기에 방이 하나인데 뭐 두세 개로 나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 그럴 거예요. 아,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헷갈리는데, 그 막 인식해서 나누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정확한 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하고 인코더를 보기로 했죠. 그래서 먼저 머징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얘네는 MLP 구조의 그냥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모듈입니다. 얘네는 어떤 식으로 학습이 되냐면은 어노테이티드 된 3D 데이터셋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다른 뷰에서 본 그 인스턴스들이 같은 물체인지를 학습하도록 합니다. 여기 식을 보시면은 O3D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존재하던 인스턴스들이고 O2D는 이제 새로 본 인스턴스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J와 K를 이제 움직이면서 하나씩 비교를 하는 거죠. 하나씩 비교를 하는 과정에 이제 그 두 인스턴스 간의 디스턴스 등의 정보들도 함께 들어가게 되고요. 그 과정을 통해 새로 본 애들이 기존의 인스턴스들하고 같은 애냐 안 같은 애냐를 학습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피처들을 합쳐서 대표하는 인스턴트로 피처로 만들어주는 게 인스턴트 인코더라고 제가 말을 했잖아요. 그 어떤 물체를 이루는 여러 개의 피처 값들을 하나로 뭉치는 거죠. 근데 이 뭉칠 때 제가 아까 전에 그 G3D LF의 논문을 설명을 하면서 얘네들이 그 클립 이미지 인코더의 정보도 디스틸되고 그 다음에 텍스트를 인코딩한 그 클립의 능력도 디스틸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도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인스턴스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와 이미지 모두와 얼라인된 피처를 만들어야 되니까 두 개의 로스로 이제 이미지와 텍스트 모두에 맞는 피처를 얻는 거죠. 먼저 이제 텍스트와 어떻게 얼라인이 됐는지를 로스를 통해 보자면 먼저 3D 랭귀지 어노테이션이 GT로 주어진 데이터셋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하나의 인스턴트 피처인 O가 텍스트 시멘틱 T와 유사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미지와의 얼라이언트는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요. OGT를 O가 따라가도록 만드는데 OGT는 그냥 단순하게 해당 물체 영역의 클립 패치 피처들을 마스크 에버리지 풀링을 진행한 값을 OGT로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약간의 디테일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클립 패치 피처를 집어넣으면은 물체만 딱 잘리는 게 아니고 물체 근방에 있는 배경 같은 노이즈들이 함께 섞이잖아요. 그래서 그 노이즈들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이미지 내 모든 패치 피처를 평균 낸 값을 V로 두고 얘를 빼서 이제 사용함으로써 배경의 영향을 줄였습니다. 이 제가 설명한 세 개의 로스들은 이제 O를 만드는 과정에 MLP를 학습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피규어에 나온 걸로 보시면은 인스턴트 인코더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인스턴스와 랭귀지 얼라인먼트가 오른쪽에 위치하는 것처럼 쓰이고 또 아래를 보시면은 이미지에서 뽑아낸 클립 피처를 가지고 이제 인스턴트 피처 디스틸레이션 로스가 사용됐다. 존 인코더도 마찬가지로 이제 랭귀지와 이미지로부터 온 피처들을 사용해서 이제 학습을 진행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토큰들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했고요. 이후에 이제 교민님께서 VLM으로 어떻게 넘겨서 진행됐는지를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들어오는 인풋은 결국에 맵을 업데이트 하는데 사용이 되는 거고, 그리고 VLN에 들어가는 인풋은 맵 전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음, 막 맵 크게 전체에 보면 그 이미지가 직접 들어가는 거는 없고 그 이미지를 3D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걔네들을 패치로
그다음 인스턴스로, 존으로, 토큰들로 각각 나눠서 VLM에 집어넣는 거죠. 그런데 그 인풋이 나눠서 이제 3D로 나눠서 들어갈 때 그게 전체 맵에 대한 거죠. 지금 당장의 네, 맞아요. 인풋이 맞아요, 맞아요. 아니고. 맞습니다. 아, 네네.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당장의 그, 뭐 액션 값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나올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 전체, 음, 질문이 아마 요거랑 좀 맞을 것 같은데, 저도 그거를 찾아본 부분이 있는데, 이 파노라믹 3D 패치 토큰을 집어넣을 때, 그 기계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에서 출발해서 레이드를 쏴서 집어넣어요. 그래서 VLM이,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여라라는 지시를 내리려면은 그 에이전트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이 패치 토큰 집어넣을 때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판단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게, 그, 그러면 지금 당장의 위치에 대한 것도 VLM 여기에 넣는다는 거죠? 인풋으로? 그쵸? 들어가죠. 아, 그러니까 전체 맵이랑 그리고 지금 당장 보고 있는 거는 안 들어가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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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풋으로, 직접적으로는. 그리고 그쵸? 대신에 자기 지금 위치가 들어가는 거고. 그쵸? 아, 그러면 그 아웃풋으로는 그 문장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액션 값이 나오는 건가요? 아, 요 VLM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스탑, 뭐 포워드 몇 센티미터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올 거예요. 아, 그러면 이거 자체로는 아직 그 주행 자체는 못하네요. 그냥 그 설명을 해주는 거네요. 어떻게 가라 이런 식으로. 그 제가 설명한 부분까지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요 전체를 말하는 걸까요? 전체 프레임워크. 아, 그거는 이제 네네. 로봇이 하겠죠, 아마. 그러니까 여긴 지시까지다. 아, 지시까지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화면 공유를. 혹시 보이시나요? 이거 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VLM 파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만든 3D 리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이제 직접적으로 이 3D 리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로봇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이제 액션을 프리딕션 해야 되는 단계가 이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사용한 VLM 같은 경우에는 라바 파이 3 미니 모델 4비짜리 모델을 활용을 했고 여기서 이제 비전 코더 같은 경우 클리벨 14라고 합니다. 그리고 랭귀지 백본 같은 경우는 파이3인데 여기서 비전 인코더 기존 3D 리프레젠테이션을 모두 이제 클립 L에다가 온라인 시켰는데 이 온라인 시킨 클립이랑 그 VLM에서 사용하는 비전 인코더가 동일하기 때문에 기존의 VLM에서 학습했던 그 능력을 이제 트랜스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요 VLM 같은 경우 현재는 아무런 학습이 진행이 되지 않게 되면 이제 어떤 액션 같은 걸 프리딕션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VLM 데이터셋 여기선 스케일 VLM과 나브 RAG 두 가지 데이터셋에서 이제 인스트럭션과 그다음에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한 그 액션 트래젝토리를 추출한 다음에 이를 활용해서 이제 두 가지 스텝으로 트레이닝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그냥 트래젝토리를 바로 맞출 수 있는 스텝으로 이미테이션 러닝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으로는 대거라는 스텝이 진행이 되는데 이 대거라는 스텝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이제 모델 프리딕션을 할 때 일부러 모델에게 약간 랜덤 노이즈를 줘가지고 일부러 프리딕션 틀리게 해가지고 틀리게 해가지고 그 상황에서도 이제 맞는 경로로 복구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활용해서 이 VLM을 학습을 할 때는 요 3D 리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고정을 시켜놓고 요 부분만 이제 풀 튜닝을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인스트럭션 같은 경우에는 파이 3에서 사용하는 그 인스트럭션 포맷 라바 인스트럭션 그대로 따랐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패치 토큰, 인스턴스 토큰, 그다음에 존 토큰, 그다음에 현재 이제 유저가 입력한 인스트럭션 토큰, 그다음에 현재까지의 그 액션 히스토리들을 여기에 같이 토큰으로 어,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모델이 내뱉어야 되는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 디스크리트하게 대답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도는 거, 오른쪽, 그다음에 앞으로, 그다음에 스탑 네 가지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포지션 인코딩이 추가적으로 조금 들어가는데 요 3D 리프레젠테이션들, 3D 토큰들에 대해서 이제 에이전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상대적인 어떤 위치를 부여할 수 있는 인코딩, 포지션 인코딩을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로는 각각의 이제 3D 토큰들이 에이전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XY 지좌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에이전트와의 3D 피처 간의 거리, D 값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에이전트가 바라보는 각도 기준으로 이제 세타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을 모두 이제 MLP에 통과를 시켜가지고 포지션 인코딩을 한 다음에 이 부분에 집어넣어서 VLM의 입력으로 넣게 됩니다. 그리고 그 토큰들을 입력하는 방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파노라마 3D 패치 같은 경우는 에이전트의 뒤쪽 레이부터 시계 방향으로 넣고 3D 인스턴스나 이제 존 토큰 같은 경우에는 디스턴스가 가까운 순서대로 그다음에 히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것을 이제 그 우선적으로 넣는다라고 합니다. 이게 못 빠진 거 같아. 아, 네. 다음으로 이제 익스페리먼트입니다. 실험 같은 경우에 일단 메인 테이블에서는 세 가지 벤치마크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 벤치마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 이제 재원님께서 그 데모로 보여주셨던 그 데이터셋에 해당을 하는데 인스트럭션이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디를 지나서 어디를 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무엇을 찾아라라는 이제 스텝 바이 스텝 인스트럭션이 되어 있는 것이 이 첫 번째 데이터셋이고 두 번째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스텝 바이 스텝 인스트럭션이 아니라 최종 인스트럭션, 최종 골만 이제 존재하는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무엇을 찾아라라는 식의 이제 골 오리엔티드 이제 인스트럭션이 주어지고 마지막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데이터셋과 유사하지만 어떤 유저 인텐트를 추론해가지고 뭔가 어, 액션을 취해야 되는 그런 벤치마크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어디서 무엇을 찾아라라고 이제 직접적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면 세 번째 벤치마크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간접적으로 인스트럭션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 이제 결국에 이제 요 VLM을 통해서 액션을 맞춰야 되는데 이 액션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스크리트한 스페이스, 즉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예측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얼마만큼 움직일 건지 혹은 뭐 어느 정도 각도를 틀 건지 그 어마운트에 대해서는 이제 모델이 직접 프리딕션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해당 어, 네. 그 질문이 있는데, 네네. 그러면 이게 맵이 만약에 커지면,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인풋으로 네. 지금 보고 있는 이미 지금 주위에 있는 그 맵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체 맵이 들어간다고 이해를 했는데, 일단 네. 여기까진 맞죠? 전체 맵이 어, 그러니까 지금, 전체 예, 맵에서 뽑은 인스턴스와 존이 들어가고 주변에 있는 패치 네. 토큰이 들어가겠죠, 아마. 네. 그러니까 전체 맵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인스턴스가 지금 인스턴스가 보는 인스턴스 주위에 있는 애들만 들어가는 건가요? 네, 아, 그렇게 됐, 그, 그러니까 용어가 아마 에이전트 주변에 있는 피처 패치, 피처 토큰, 그리고 그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이제 가까운 순서대로 있는 인스턴스들, 그리고 가까운 순서대로 있는 존 토큰들이 들어가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러면 전체 맵에 대한 거는 안 들어가네요. 일단은 그렇게 그쵸? 전체 생각 맵을 쪼개는 것들만 들어가는 셈이죠. 전체 맵을 쪼개서 그러니까 그 쪼갠 전체 맵이 다 들어가나요? 아니면 그 쪼개진 것 중에 에이전트 가까이 있는 것만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아, 다 들어갈, 걸요? 아닌가? 전 다 들어간다고.
막 맞는데? 트렁케이션 한다 뭐 이런 말은 없긴 했거든요. 저도 맞아요. 보진 못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아, 그러면 맵이, 그래서 궁금했던 게 맵이 그럼 커지면 이게 힘들어지겠네요? 지금 맵이 일정하고 좀 작아서 가능한 것 같고, 만약에 다 완전 막 들어간다고 할 때? 근데 드라이빙 그거는 씬처럼 커지면은 뭐 그럴 수도 있을까요? 근데 존 토큰이 그렇게 크려나? 근데 뭔가 그 어차피 뭔가 결정을 할 때는 근처만 봐도 될 것 같아서 뭔가 만약에 너무 길어져서 트렁케이션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냥 주변 거 위주로만 그냥 적당한 트렁케이션을 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액션도 아, 마찬가지고 어차피 리센트 몇 개가 결국엔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여기 벤치마크에서는 딱히 그 논문에서는 그런 내용은 나오진 않아가지고 사실 뒤에 이제 마지막 그 리얼월드에서 한 거 뭐야 동영상 보여드리긴 할 텐데 되게 조그만 어떤 방 같은 데서 간단하게 하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런 문제는 발생하진 않았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이게 다 실시간인 건가요? 근데 이거 뒤에서 보면 실시간으로 그냥 하긴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어가면 일단은 그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이제 세 가지 벤치마크 결국에는 이제 세 가지 목표 다 이제 어떤 인스트럭션을 따르도록 하는 이제 그것을 평가를 하는 건데 지표는 네 가지 지표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내비게이션 에러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마지막으로 멈춘 위치와 최종 타겟 위치 간의 거리를 미터 단위로 측정을 하고 OSR 같은 경우에는 전체 경로 중에서 에이전트가 목표 지점을 한 번이라도 스친 그 확률을 나타내고 SR 같은 경우는 에이전트가 마지막으로 멈춘 위치가 목표 지점 내에 있을 확률이고 SPL 같은 경우에는 성공 여부 곱하기 그다음에 실제 경로랑 최단 경로의 비율을 이용해서 이제 얼마나 이제 에이전트가 다이렉트하게 그 위치로 갔는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전반적으로 이제 여기서 제안한 이제 다이나믹 3D가 전반적으로 성능이 좋은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벤치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서는 이제 스텝 바이 스텝 인스트럭션이었다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골만 주어진 상태.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그 인스트럭션이 조금 간접적으로 추론이 필요한 어떤 인스트럭션을 주어졌을 때도 동일하게 잘한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 앞에서 했던 세팅과 살짝 다르게 일단 여기 요 테이블에서는 프리 익스플로레이션과 라이프롱 메모리를 활용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 익스플로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벤치마크 테스트를 하기 이전에 에이전트가 이제 미리 어떤 환경인지 파악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하는 태스크가 이제 프리 익스플로레이션이고 그다음에 라이프롱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 평가를 할 때 하나의 인스트럭션에 대해서 만약에 그 인스트럭션을 수행을 하게 되면 그 이전에 저장되어 있던 모든 히스토리랑 그 3D 맵을 다 지우고 다시 이제 평가를 하는 방식인데 이 라이프롱 메모리에서는 비슷한 그러니까 같은 씬에서 수행되는 인스트럭션끼리 먼저 모은 다음에 그 인스트럭션 이제 시퀀셜하게 테스트를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도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여기서 제안한 방법론이 다른 메소드에 비해 전반적으로 좋은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 같은 경우 이제 이 논문에서 제안한 이제 3D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들기 위한 이제 각각 인스턴스에 대한 어블레이션인데 어블레이션을 했을 때 인스턴스 뭐 그 구별하는 블록과 그다음에 서브스페이스 어라이먼트 그다음에 존 토큰을 사용을 했을 때 전반적으로 이제 벤치마크 성능이 좋다라는 것을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까지 이제 가상 시뮬레이션에서 이제 벤치마크 성능이었는데 여기선 추가적으로 이제 실제 로봇을 활용한 테스트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로봇을 활용한 테스트에서는 이제 성공 기준은 타겟 지점과 그 그 이전 벤치마크들은 에이전트가 그 타겟 지점과 한 3m 이내에 있으면 이제 성공으로 판단을 하는데 여기서는 1m 이내에 있으면 성공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스태틱 엔바이러먼트랑 다이나믹 엔바이러먼트에서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스태틱 엔바이러먼트 같은 경우에는 타겟의 위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과일을 가져다 줘라고 하면 그 과일의 위치가 로봇이 이제 인스트럭션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변하지 않는데 다이나믹 엔바이러먼트 같은 경우에는 타겟의 위치가 예를 들어서 뭐 로봇이 2m 접근하게 되면 휴먼이 타겟의 위치를 강제로 변경시켜서 테스트하는 환경이 다이나믹 엔바이러먼트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도 이제 리얼월드 시나리오에서도 이제 아울스가
전반적으로 잘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야 안 나오지? 마지막으로 이제 그 그 다이나믹 시나리오에서 로봇이 실제적으로 주행을 하는 것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조그만 방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인스트럭션이 주어지면 실시간으로 로봇이 움직이면서 시퀀셜하게 이제 인스트럭션 유저 인스트럭션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임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면 여기가 룸이 되게 작은데 작기 때문에 아마 그런 트렁케이션이나 이런 문제는 발생을 하지 않았던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다이나믹 엔바이러먼트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타겟 리스트를 바꿔주기도 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발표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혹시 인퍼런스가 얼마나 그 시간은 안 나와 있나요? 결과에서 그 인퍼런스 타임은 안 나와 있나요? 인퍼런스 타임이요? 이거 봤던 것 같은데 1초보다 적었거든요. 근데 그 이 행동을 말하는 시간이 매 프레임마다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1.5초의 간격을 두고 한다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리얼타임으로 되지 않나. 0.9 몇 초 이런 숫자를 봤던 것 같은데 0.46세컨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 46이었군요. 네, 네. 아, 그러니까 계속 할 필요가 없으니까. 네, 어느 정도 이제 텀을 두면서 계속 움직이는 모습이었잖아요. 방금 영상도. 그래서 네네. 그렇게 텀을 두면은 막 FPS에 안 맞아도 괜찮다. 인 것 같아요. 음, 네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액션 값이 아니고 그냥 지시어라서 그 실시간이 아니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음, 30 FPS 이런 식이 아니어도 되는 것 같아요. 음, 음. 네. 네. 질문 더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 할까요? 네,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